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여의보감의 정유현입니다. 내일은 어린이날 그리고 주말까지 푹 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럴 때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푹 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잠도 잤고 나는 쉬고 있는데 어쩐지 모르게 피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혹시 뇌가 피로하진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의 몸은 쉬더라도 뇌는 24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뇌를 좀 푹 쉬게 하기 위해서는 11시 이전에 잠에 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때 나오는 성장 호르몬이 뇌를 푹 쉬게 만든다고 하고요. 그리고 잠들고 나서 90분 동안 깊은 잠을 청하는 게 또 매우 중요하다고 하네요.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의보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원장님 모셨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원장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 다 방송 출연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아까부터 물을 자주 드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요즘 네. 현대인들 정말 커피 좋아하잖아요. 네, 네. 특히 제 주변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일명 아를 물 대신에 들고 계속 항상 드시면서 좀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두 분은 좀 물을 자주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정 원장님 어떠신가요? 네. 저도 물을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현대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물을 챙겨 먹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진료 중에 물을 계속 떠먹기가 쉽지 않은데 커피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일찍 한국에 들어왔으면 한약재로 분류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그 이유는 먹는 방식이 비슷하죠. 따뜻한데 이렇게 끓여가지고 먹는 방식이고 강심작용을 하거든요. 심장이 좀 더 빨리 뛰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머리로 가는 혈류량이 많아지면서 집중력이 증가합니다.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신장에서 걸러지는 혈류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소변량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뇨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커피 한 잔을 먹었을 때 이렇게 액체를 섭취를 하게 되지만 빠져나가는 수분량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는 뭐 일반인 분들도 제가 이제 항상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커피 한 잔을 드셨으면은 물을 2잔 이상 드시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네, 참 명언이네요. 커피 한 잔을 드신다면 물 2잔으로 보충을 해라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상훈 원장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물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대사와 순환에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하고요. 순환에는 도움이 돼서 우리 몸의 체내의 영양분들을 전신으로 퍼뜨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세포의 노폐물을 소변, 땀, 대변의 형태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부족하게 되면 노폐물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체내에 점점 축적돼서 몸에 안 좋은 병들이나 불편감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 대신 커피를 먹는 거 어떠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물 대신 요즘 탄산수나 비타민 음료, 제로 칼로리 음료를 대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 물 대신 그걸 먹는 것에는 불필요한 당분이나 첨가제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드시지 않고 물을 섭취하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대사도 많이 떨어지고 또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데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요. 어려우시더라도 물을 항상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 타이밍에 물 한 잔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비만입니다. 요즘에 정말 여름을 코앞에 두고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이상훈 원장님, 요즘에 많이들 다이어트로 좀 찾아오시나요? 네, 요즘 정말 많이 찾아오시고요. 네. 날씨가 더워지고 옷이 얇아지다 보니까 숨어져 있던 살들이 많이 나오죠. 반팔 입었을 때 팔뚝살,
그리고 치마나 짧은 바지 입었을 때 허벅지살, 그리고 만인의 고민인 뱃살까지, 그리고 아나운서님처럼 마르셨지만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젊은 여성분들에는 턱살이나 그리고 안면부 부종 같은 것도 개선하기 위해서 한의원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랐다니요. 말랐다는 얘기는 자주 못 듣는데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이 만병의 근원이 바로 비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나라별로, 문화별로, 또 개인별로 비만의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비만을 정의하는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학문적인 정의로는 체내 지방이 과도한 상태로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BMI가 30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요. 이는 서양에서 정해진 기준으로 아시아인 기준으로 BMI 23에서 24.9까지는 과체중, 그리고 25 이상을 비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 기준보다는 새로운 기준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요.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현대인에게 맞추는 건 현대의학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건강한 상태의 체중보다 체중이 늘어나서 내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불편함이 있다면 체중을 감량을 해야 되는 상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160cm에 50kg인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 30년 이상 살다가 출산 이후 55kg가 됐다면 이 사람들은 BMI가 21.5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체중이 늘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BMI 상으로는 비만이 아니지만 체중을 감량해 주는 게 건강에 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만을 평가하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에 너무 의존을 하기보다는 뭐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사회적으로 뭔가 내가 활동을 하는데 무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비만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 비만한 환자들 보통 다이어트가 이제 일단은 다이어트가 중요하잖아요.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바로 절식입니다. 식욕을 끊어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 않잖아요, 정말.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다이어트 힘든데 다이어트가 이 식욕을 참는 것이 그냥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게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칼로리 조절, 식단 조절입니다. 우리 몸에 섭취되는 칼로리가 줄어들었을 때는 우리 몸에서 금식 반응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금식 반응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체내에 들어오는 칼로리가 줄어들었을 때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을 줄이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극심한 절식이나 단식을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금식 반응이 과하게 일어나서 네. 초기에는 살이 잘 빠질지는 몰라도 최종적으로는 살이 덜 빠지게 되거나 요요가 잘 오는 체질이 돼서 비만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시세끼 잘 챙겨 먹으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뭔가 좋은 거를 더 하고 뭐 운동도 더 하는 뭐 이렇게 더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안 좋은 걸 안 하는 빼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꼭 피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피해야 하는 것들이 크게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잠을 안 자는 것입니다. 불면증. 잠을 잘 안 잘 경우에는 네. 수면 중에 분비되는 렙틴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비만이 오기가 쉽고요. 네. 그리고 잠을 못 잤기 때문에 피로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식이나 식사량이 늘게 됩니다. 그리고 피로하기 때문에 활동량도 줄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늘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주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흔히 먹는 소주, 칼로리가 한 병에 400칼로리에서 500칼로리 정도 됩니다. 저희가 식사를 한 끼 했을 때 보통 800칼로리 정도로 보기 때문에 안주 하나도 없이 소주를 한 병 먹었다면 우리가 한 끼의 절반 정도 식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주까지 같이 먹었다면 소주 한 병을 먹었으면 밥을 한 끼 먹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섭취된 알코올은 체내 지방의 분해를 막기 때문에 체내 지방 축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시는 음료수들이 많죠. 액상과당 음료가 있는데요. 이 액상과당 음료는 새로운 지방의 생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식사 초기에 음료를 같이 드시는 분들 계시면 꼭 끊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은 잘 주무셔야 되고요. 그리고 단 음료랑 음주는 하지 말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만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뭐 소아 비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비만인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또 출산 후에 살이 안 빠지시는 분들, 뭐 다양한 진짜 분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어린 친구들이 비만한 경우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어르신들이 뭐 괜찮다, 나중에 다 키로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사실 아니죠. 어떤가요? 네, 아니고요. 소아 때 체중이 많이 있으면 호르몬 분비가 활성화되면서 초반에는 아이 성장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지만 성장판을 건드리게 되면서 키가 결국에는 저신장 상태가 일어나고 키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아 비만이 있을 때는 지방세포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고요. 소아 비만은 아이들의 의지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지지해주고 한의사가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야 소아 비만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소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혹시라도 소아 비만이 의심이 된다면 한의원에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이어트에 있어서 또 다른 숙제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 감량한 몸무게를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요요가 안 오게끔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체중을 감량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전체 기간은 이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옥스포드대 정신과 교수 제프라 쿠퍼의 비만의 인지행동 치료라는 논문을 보게 되면 네. 체중을 감량하고 최소한 7주에서 10주가량을 유지해야 그게 내 몸무게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의학연구소의 1995년 체중관리 프로그램의 성과 평가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보게 되면 체중의 5% 이상을 감량하고 1년 이상 유지해야 체중 감량 다이어트를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1년 이상 유지할 때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 다이어트는 시작보다 끝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식단과 함께 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다이어트가 목적일 경우에 뭐 운동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정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다이어트를 하실 때 본인이 원하는 다이어트가 어떤 다이어트인지를 먼저 목적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게 단순하게 몸무게 숫자를 줄이는 거다. 그러면은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할 경우에 식욕이 더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운동했다는 자기 만족 때문에 더 먹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몸무게 자체를 줄이고 싶다면 근육도 줄이고 지방도 줄이는 운동은 하지 않고 식사량을 조절해서 둘 다 줄이는 방식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두 번째로는 내가 보기에 좋은 몸매, 건강한 몸매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서 몸무게도 줄이고 싶다.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식사량을 줄이는 거에 집중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유지 기간에는 다시 근육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운동량을 늘려가는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마른 비만이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요. 말랐지만 나는 근육이 늘더라도 그러니까 몸무게가 늘더라도 지방을 빼고 싶다. 그런 분들이라면 운동을 필수적으로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근육이든 지방이든 다 빠지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나중에 근육을 다시 만들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다이어트만으로도 이미 마르신 분들은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다이어트를 할 때 목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춰서 과정도 맞춰서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당뇨나 뭐 고혈압, 관절염까지 살을 빼야지만 더 건강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만이 부를 수 있는 질환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상훈 원장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비만이 있을 때는 대사증후군, 당뇨, 말씀하신 질환뿐만이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까지 같이 찾아올 수 있고요. 그리고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염증 반응 물질이 증가해서 대사 이상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당뇨병, 이상 지질 혈증, 뭐 심혈관 질환, 뭐 고혈압,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그 밖에 또 아무래도 이 비만이 있다 보면 관절 쪽 이런 쪽으로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비만인 분들은 골관절염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요. 혈중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서 통풍 확률도 높아집니다. 골관절염과 또 통풍 호발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특히 비만한 여성들의 경우에 이 부인과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비만인 여성분들은 체내 여성 호르몬 수치가 망가지게 되면서 다낭성 난소증후군 그리고 난임 같은 병들도 흔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병들이 유발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비만을 치료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 숨만 쉬어도 살이 찐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좀 체질이거든요. 진짜 이게 잘 찌는 체질이 있는 건지 타고나기를 정말 살이 잘 찌는 그런 체질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 정 원장님 진짜 있나요? 네, 체질에 따라 나눠서 비만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비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비위라는 건 우리가 비위가 약하다, 뭐 비위가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먹을 때 음식을 소화시키는 능력을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네. 똑같은 양을 먹었는데 어떤 분들은 살이 찌고 어떤 분들은 살이 실제로 빠지세요. 먹는 양은 똑같은데 흡수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의 소장은 흡수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장에서 흡수하는 사이즈가 있는데 장내 미생물들이 얼마나 작게 분해를 시켜주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음식을 100을 먹었을 때 그중에서 70을 흡수하는 게 가장 좋다면 살이 찌시는 분들은 100 중에서 80, 90을 흡수하고 있을 수가 있고요. 너무 잘게 쪼개줘서. 그리고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분들, 그런 분들은 100 중에서 50, 60 정도만 흡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건데 그런 뭐 미생물 환경이나 이런 장내 환경 그리고 장의 기능들 이런 것들도 다 유전적인 요인이 관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체질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심장과 신장. 우리가 흔히 심장에서 기능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것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에너지를 무형의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에너지로 발산을 시키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유형의 것이죠. 몸에 쌓이는 것들, 축적을 시키는 쪽으로 좀 더 체질이 가까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운동을 해도 어떤 분들은 땀이 많이 나고 열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대사 능력이 좋은 반면에 어떤 분들은 운동을 많이 해도 그렇게 에너지가 발산되지는 않고 반대로 먹은 것들은 축적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체질로 나눠서 네. 거기 맞게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좀 더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체질에 맞는 다이어트가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이 한의학적으로는 항상 체질을 먼저 이 진맥을 통해서 일단 알아본 다음에 그에 맞춰서 또 처방을 내려주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 한약을 먹을 때 체질을 일단 분석을 해주시고 그리고 약을 지어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자연적인 요법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부작용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부작용도 좀 걱정을 하시거든요. 이상훈 원장님 어떤 게 있을까요, 부작용? 네, 말씀하신 손떨림이나 불면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한의학적 비만 치료에는 장점이 굉장히 많고 크게 한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성이고요. 경험적으로 쌓여온 안정성과 논문들로 유효성이 입증된 한약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양약을 먹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개별성인데요. 환자마다 다 비만인 원인이 다르고 그것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 양약을 처방받으시고 오신 분들 보시면 유명한 병원에 갔더니 10초 진료를 받고 양약을 타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약국에 내려가면 약 포장이 미리 수백 개가 되어 있고 다들 네. 내려오면 처방전 내고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네, 지금 모두가 비만의 원인이 다른데 그렇게 처방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의 경우에는 체중 감량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에 체내에 불편함이 있다거나 그리고 내가 잠이 안 온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어지럽다와 같은 오장육부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불편감도 한약을 통해서 같이 치료하면서
비만, 다이어트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의학적인 다이어트는 개별적인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약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이어트 한의학에는 어떤 작용을 하는 약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 약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비만을 치료하기 위한 한약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연구가 가장 많이 되어 있는 한약은 방풍통성산이라는 약이고요. 이 약은 체중을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대인의 가장 고질병인 대사증후군도 줄여주고 혈당 자체도 줄여준다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영양 과다 섭취로 인한 부산물들을 땀, 소변, 대변으로 잘 배출시켜주는 약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있을까요? 네, 그리고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내당능 장애와 인슐린 장애가 있는 일본 여성들 81례를 바탕으로 한 논문에서도 방풍통성산 그리고 위약군으로 나눠서 연구를 했을 때 체중, 내장 지방, 그리고 인슐린 분비, 인슐린 저항성이 모두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폐경 이후 여성에게 있어서 체중을 감소시키면서 체내 지질을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방풍통성산, 발음도 어렵네요. 이 약재가 되게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외에 또 치료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한약 치료는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귀의 경혈에 붙여서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 이침요법이 있을 거고요. 오장육부에 불편감이 있는 부분들을 같이 치료해 줄 수 있는 비만 약침 치료도 있고요. 비만 한쪽으로 매선살을 자극해서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 매선 치료, 지방 분해, 그리고 전신으로 신경계를 자극해주는 전침 치료, 그리고 뜸 치료, 부항 치료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한약하고 그냥 약침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뭐 부항도 있고 매선, 이침, 전침까지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계속 교정해서 유지하는 게 좋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식을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요. 포만감을 잘 느끼면서 천천히 씹어 드시기. 그리고 정량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작은 식판을 사용하기. 그리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수면을 지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의학적 비만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은 생방송으로 여의보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중년분들의 고민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갱년기가 되겠는데요. 자, 정 원장님, 네. 우리의 신체 건강, 그리고 이 정신과 또 기분까지 호르몬이 주는 영향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네. 호르몬의 영향 정말 크죠? 어떤가요? 자, 호르몬 같은 경우에 우리 인체에서 작용을 했을 때 온몸의 모든 조직과 세포 하나하나에 바로 작용을 하는데요. 호르몬이 지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과 기름이 잘 섞이지 않잖아요. 그 세포 같은 경우에 세포막 또한 지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호르몬은 세포까지 도달했을 때 바로 세포막과 합체를 합니다. 그리고 네. 세포 안쪽에서 바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 수용성인 호르몬이 만약에 수용성이었다고 한다면 바로 합체하는 게 아니라 문을 통해서 노크를 하고 천천히 들어가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간도 길어지고 그리고 작용량도 조절이 되겠죠. 근데 세포에서 바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몸의 세포들이 바로 호르몬의 작용을 받게 됩니다. 네, 그 호르몬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호르몬 이야기를 던진 게 네. 제가 알기로는 이 갱년기가 네. 호르몬의 불균형 상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정확히 갱년기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정의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갱년기는 이 바로 호르몬이 변화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어릴 때 사춘기 때 호르몬이 급격하게 나오면서 첫 번째 변화를 겪게 되고
두 번째로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제2의 격동기를 겪게 되는데 이 시기를 갱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갱년기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리고 질병 같은 원인에 의해서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고 그리고 폐경과 관련된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를 말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제2의 사춘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난소 얘기하셨지만 이 난소의 기능이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 여성분들의 일생을 난소의 기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난자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 이미 몸속에 잠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배란 개수 자체가 정해져 있는데 잠복을 하고 있다가 사춘기가 되면 난소가 기능을 발휘를 하면서 이제 사춘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배란이 일정하게 되는 가임기가 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40세 전후까지 계속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40세 이후에는 호르몬이 줄어들고 그리고 난소의 기능이 줄어들면서 그 갱년기가 오는 거죠. 그리고 네. 보통 한 10년 정도가 갱년기가 유지가 되고 그 이후에는 폐경이 되고 폐경 이후 단계가 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난소의 기능이 점차 감소하는 상태가 이제 갱년기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후에 폐경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폐경이란 이 월경이 완전히 끝난 시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폐경은 월경이 완전히 끝난 시기를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뭐 신체적으로나 임상적으로 월경이 딱 끝나는 시기를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배란이나 이런 월경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점차 줄어들면서 없어지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시기가 크게 변화하면서 3개월이 됐다가 한 달이 됐다가 또 6개월이 됐다가 변화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폐경의 기준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월경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여성분들의 일생을 이렇게 시기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춘기 이전에는 어린아이들은 본인의 몸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가임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폐경이 오기 전까지는 본인의 몸 이외에도 가족분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거기에 우리 에너지를 많이 쏟게 됩니다. 네. 폐경이 오셨을 때 그 어머니들께서 굉장히 우울한 마음을 많이 가지세요. 그 여성으로서의 일생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폐경이 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본인의 몸에 집중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시기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폐경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내 마음과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취미 생활 거기에 집중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폐경 이후에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몸에 더 집중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갱년기 증상이 정말 또 심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네.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게 쉽지는 또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맞습니다. 엄마도 갱년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걸 옆에서 봤는데 갱년기 증상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갱년기의 증상이 가장 대표적인 건 안면 홍조를 들 수가 있고요. 얼굴이 붉어지는 거, 그리고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열이 났다가 식었다가 반복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피부도 노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성기능도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네. 질 건조증이 생긴다든지 위축이 생긴다든지.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통틀어서 얘기를 해보면 혈액이 부족한 거예요. 그 여성분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생리를 계속하면서 혈액 소모가 있고 그리고 근육량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만들어내는 혈액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혈액 그리고 체액이 부족해지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갱년기 증후군 네. 이 더 악화되는 요인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네. 악화되는 요인은 기본적으로 생활 관리가 잘 안 될 때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음주를 한다든지 흡연을 한다든지 그리고 타고난 것들 가족분들 중에서 갱년기가 좀 더 빨리 오신 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이런 생활 관리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그 경우에는 이제 갱년기가 좀 더 빨리 올 수 있고 그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성인병이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환들이죠. 그러니까 사실 악화되는 원인이라기보다는 이런 분들은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갱년기 증후군도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뭐 가족력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겠지만 흡연이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또 조절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기억하시고 잘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이 갱년기 증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한의학에서는 허로의 관점에서 갱년기를 접근하고 치료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허로라는 거는 허손, 노상을 말하는데요. 부족해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손상이 됐다는 의미죠. 그 원인으로 노화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크게 병을 앓았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갱년기를 좀 더 강하게 증상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로로 접근을 하고 치료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 근데 이 허로의 증상이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갱년기 증상이랑 똑같다고 보면 되나요? 네, 허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족해지는 증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와 혈 두 가지가 부족해지게 되는 거고 기는 우리 몸에서 무형의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호흡을 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죠. 우리가 흔히 기운이 없다 할 때 그 기가 되는 거고 네. 혈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그 유형의 것들이고 뭐 혈액이나 그리고 뼈 그리고 조직들, 세포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가 있겠죠. 근데 기와 혈이 부족해졌을 때 혈액이 부족해지고 진액이 부족해지고 체액이 부족해지고 정액이 부족해지고 이렇게 부족해지는 것들이 많아지는데요. 네. 우리 몸에서 혈액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혈액이 산소 동급해주고 에너지도 공급해주고 노폐물도 빼주고 염증도 제거해주고 그리고 온도 조절, 면역 작용까지 이렇게 다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서 기능 실조가 오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는데요. 그 온도 조절이 안 되는 것, 그리고 두근거린다든지 어지럽다든지 불면증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이제 심장 기능, 심폐 기능이 안 되니까 호흡이 잘 안 되면서 그런 심리적인 증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체액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여기 눈물, 콧물, 침, 그리고 땀 이렇게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는 점액들이 다 부족해지겠죠. 그러면서 면역 기능도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화액도 잘 안 나오게 되기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속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온도 조절이 안 되고 불면증이 있고 뭐 두근거리고 기운이 없고 이러한 것들이 다 지금 허로의 증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많은 분들께서 뭐 갱년기 이 또한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치료를 안 하시고 그냥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 원장님? 네. 사실 갱년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여성분들이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긴 한데요. 개인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티가 안 나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으세요. 태어나기를 좀 건강하게 태어나신 분들은 그렇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갱년기 때 굉장히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갱년기이신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갱년기인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아, 내가 성격이 왜 이렇게 변했지? 왜 이렇게 짜증이 많아졌지?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근데도 화가 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 분들한테 그렇게 짜증을 내게 되고 그러면은 또 주변 분들은 아, 갱년기라서 그래? 왜 그렇게 성격이 급해졌어? 왜 그렇게 화가 많아졌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제2의 사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춘기 때는 사실 다른 사람들을 생각을 안 해요. 내 탓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사회 탓을 하고 부모님 탓을 하고 그렇게 떠넘기는 게 가능한데 어머님들은 그게 안 되고 내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성격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갱년기라서 그런가?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짜증을 냈을까? 그렇게 되니까 몸이 더 쇠약해지게 되고 증상들은 더 심해지고 그런데 아무도 이해는 못 해주니까 또 그 증상 때문에 또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되고. 또 화를 내고 이런 악순환이 네.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심리적인 증상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아까 강조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건 몸이 아픈 거지 성격이 나쁘거나 마음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을 고치면 그런 것들도 좋아지겠죠.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기분이 나쁘죠.
네. 평소에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일들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고 갱년기이기 때문에 달라진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갱년기 증상을 고쳐주면 이런 몸이 불편한 증상들을 고쳐줬을 때는 마음이 넓어지고 웃을 수 있고 가족분들한테 더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고쳤을 때는 선순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몸이 건강해지니까 가족분들한테 잘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갱년기지만 나는 가족들과 잘 지내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기 때문에 또 몸이 더 좋아지고 생활 관리도 더 잘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선순환으로 돌아오게 되니까요. 항상 몸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갱년기 증후군 때문에 주변 분들한테도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전국에 계신 우리 갱년기를 겪고 계신 어머님들, 아버님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절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오는 그런 증상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많은 어머님들께서 우울해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살이 안 빠진다. 예전에 내 몸이 아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우울증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이 역시 호르몬의 변화로 잘 안 빠지는 상태가 되어서 그런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상훈 원장님? 네, 맞습니다. 호르몬 변화 때문에 체내 지방 축적량이 늘어나고요. 노화에 따른 기초대사량 저하로 젊을 때랑 같은 식단과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체중은 점점 늘게 됩니다. 보통 어머니, 아버님들이 나이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갱년기 때문에 살이 잘 안 빠지는 상태가 되는 건데 그 때문에 뭐 복부 비만도 더 나타나는 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에스트로겐 감소가 있을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복부 비만이고요. 지방이 쌓인다고 말씀드렸는데 복부 그리고 팔뚝, 허벅지 쪽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호르몬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보조제로 좀 호르몬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정범석 원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호르몬의 문제를 원인으로 보고 보조제를 섭취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선후가 조금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고 나빠졌기 때문에 호르몬은 조절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사춘기가 되면서 호르몬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난소의 기능이 시작됐는데 그리고 폐경이 되면서 호르몬이 줄어들고 난소의 기능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호르몬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보조제를 섭취를 했을 때 그로 인한 부작용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몸의 생활 관리를 통해서 신체적으로 안정을 찾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았을 때는 크게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당연히 증상은 있겠지만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가만히 놔둔 채로 호르몬만 먹으면서 호르몬 복용하면서 내가 정상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다. 사실 나쁜 것과 좋은 것 같이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이제 부작용이 좀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음번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이긴 한데요. 여성분들 중에서 생리 주기가 이렇게 한 달 주기로 안 되는 분들, 가임기 여성분들인데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피임약을 드시면서 생리 주기를 조절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지금 임신과 출산에 대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혈액량을 조절하는 것이지 호르몬을 조절하고 거기에 억지로 뭐 생리를 위해서 호르몬을 조절하는 거는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가 있으니까요. 네네. 우선은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르몬 보조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보조제 의지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몸을 건강하게 가꾸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갱년기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원장님들 하신 말씀 다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밖에 가족과의 대화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오늘 생각을 좀 원장님들과 하면서 생각을 좀 했는데 어머니와도 대화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자, 저희가 이야기 나눠본 갱년기 증후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계절 변화가 있거나 몸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나 보약 한번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한의원에 내원하십니다. 그때 몸을 보호해주는 한약 처방을 생각할 때 경옥고 아니면 공진단을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근데 막상 찾아오셨지만 경옥고와 공진단이 무슨 차이가 있고 나한테 더 적절한 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경옥고와 공진단 올바르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옥고 알려드리면 동의보감에 나온 수천 개의 처방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처방이고요. 허준이 몸이 안 좋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처방입니다. 경옥고의 구성과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옥고의 구성은 기력을 보하는 인삼, 열을 내려주는 지황, 혈을 보해주는 복령, 그리고 기와 혈을 모두 보해주는 꿀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와 혈을 골고루 보충해주고 무기력증, 갱년기, 만성피로, 두통, 소화기능, 호흡기 기능, 체력 저하 개선에 도움이 굉장히 되고요. 체질과 관계없이, 아예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크게 관계없이 드실 수 있는 처방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음으로 공진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진단은 많이 알려져 있듯 황제의 명약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공진단은 정말 귀한 약이잖아요. 역대 조선의 왕들이 몸이 안 좋거나 필요할 때 항상 챙겨 드셨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정조와 순조가 자주 찾던 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진단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진단의 구성은 사양, 녹용, 당귀, 산수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공진단이 굉장히 고가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건 사양과 녹용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사양은 사양노루의 분비선을 말려서 건조된 것으로 1년에 수입되는 양이 15kg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멸종 위기종으로 국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들어오는 양이 15kg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약재로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한의원에서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나눠 써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양은 방향성 약재로 한 번 씹었을 때 코와 입 전체에 향이 퍼지면서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심신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용이 또 있는데요. 녹용은 다들 알고 계시는 보양제의 대표적인 약재로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면역을 키워주고 피와 혈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나 수술 후 기력이 떨어진 사람들, 골절 후 후유증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구성 약재입니다. 동의보감뿐만 아니라 공진단의 효능에 대해서는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공진단의 피로회복 개선과 항산화, 항노화 효과 작용에 대한 연구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에서 연구된 결과로 기억력과 인지기능 개선, 그리고 항불안 효과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지시는 부분인데요. 뇌신경 보호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치매 걱정을 하시거나 치매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공진단을 복용하셨을 때 불편함이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옥고와 공진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옥고, 공진단 누가 먹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분들, 선천적으로 허약한 분들, 면역력 강화가 필요한 어르신분들, 체력 소모가 많은 학생이나 어린이, 갱년기 여성들이 드시면 좋고요. 단발적인 보약이 아니라 꾸준히 먹었을 때,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효과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력 회복은 물론 꾸준히 매일 건강관리를 하실 분들이 드시는 게 좋고요. 공진단의 경우 간, 신장 기능을 강화하고 싶은 분들, 극심한 신경쇠약, 체력 저하, 약해진 스태미너를 채울 분들, 그리고 선천적으로 굉장히 허약한 분들, 치매, 기억력 감퇴 등 뇌 기능 저하가 있으신 분들도 공진단을 드시면 좋습니다. 이 외에도 경옥과 공진단의 장점을 합친 녹용 공진단 같은 한약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치료 받으시면 불편함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한방 이상훈 원장이었습니다.
네, 이상훈 원장님과 함께 경옥고 그리고 공진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원장님, 제가 들으면서 질문이 있는데요. 이 공진단과 경옥고, 몸에 뭔가 더 잘 흡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둘 다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체내에 흡수를 잘 시키는 게 좋겠죠. 말씀드렸듯이 공진단에 들어가는 사양 같은 경우는 방향성 약제이기 때문에 그 향을 최대한 음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복용 방법을 알려드리면 아침 공복에 일어나서 공진단을 오래 씹어서 죽으로 만든 다음 코와 입에서 향을 전체적으로 음미하시면서 5분 이상 씹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옥고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복용했을 때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꾸준히 오래 먹는 것이 체내 흡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공진단이나 경옥고를 먹어도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다이어트를 하는 상황은 체내 지방이 줄어들고 컨디션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진단과 경옥고를 복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공진단과 경옥고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도 굉장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같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복용하셔도 전혀 이상이 없고 오히려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칼로리 때문에 너무 뭐 이렇게 조금 경옥고나 공진을 먹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내 몸을 좋게 해주는 거니까요.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경옥고나 공진단을 섭취하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공진단 같은 경우에는 아침 공복에 5분 이상 향을 느끼면서 먹는 것이 좋고 또 경옥고는 꾸준히 먹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또 알찬 건강 정보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